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매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정부가 어떤 규제를 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런 규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철학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저는 먼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이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 인터내셔널 아메리칸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법무법인 조율의 수석 전무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심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선거를 하고 난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매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금까지는 이제 다주택자 매물을 추려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썼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이전까지 계약이 아니라 약정만 하더라도 그죠? 양도세 중과에 배제시켜주는 이런 정책을 썼는데요. 5월 9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다주택자 매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나오지 않을 거라는 걸 정부도 압니다. 그 이후에 정부의 정책은 이제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에 대한 매물을 그냥 끌어내기는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거주 1주택자로 이제 타겟을 해서 정부에서 이제 뭔가 올해 말까지만 팔면 뭐 새낀 매물도 이제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금은 서울 전역하고 경기도 12개 지역 같은 경우는 새낀 매물을 거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1주택자 새낀 매물에 대해서는 거래가 가능하도록 풀어줬죠. 그래서 이제 매물이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다주택자 매물과 1주택자 매물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 매물은 일단 5월 9일까지 팔아야 됐으니까요. 굉장히 시한이 급박했죠.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시한이 급박하다 보니까 매물의 가격을 상당히 낮춰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한이 사실은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부분 이제 보유세를 이제 건드리겠죠. 종부세라든지 아니면 재산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할 건데요. 그거는 1년 단위로 우리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일은 이제 지났으니까요. 6월 1일 날 보유한 분이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는데요. 그럼 내년에 또 6월 1일 날 보유하신 분이 내는 거죠. 그래서 1년간의 기한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는 기한이 상당히 길고요. 근데 1주택자분들이 팔고 그냥 무주택자로 남는 경우는 잘 없죠. 또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아타기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래서 1주택자분들이 이렇게 갈아타기를 하실 때 내 집을 굉장히 싸게 팔고 갈아탈 주택을 넘어간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아타기 할 때는 일단 안정된 자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뭐 몇 억씩 이렇게 할인해서 판다는 건 생각할 수 없죠. 오히려 뭐 더 높이면 높였지 낮추지를 잘 않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 매물은 급한 게 없다. 그리고 가격도 우리가 일반적인 호가 수준에 거의 근접한 가격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첫 번째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매물은 순증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나오면 정말 매물로서의 가치가 있었죠. 그런데 1주택자 매물은 순증의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살펴보면 순수하게 증가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매물을 내놓고 또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도 매물이 하나 나오고 매수자로서 또 하나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순증의 효과는 없다. 그게 뭐 시차는 있지만 금방 또 사시기 때문에 뭔가 매물로서의 하나 더 출회되었다 이런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적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새낀 매물은 그동안 이제 세입자가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 세입자가 사셨던 매물이 이제는 실거주하는 집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지금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좋은 지역의 전월세 매물을 없애는 효과를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불안한 전월세 시장이 훨씬 더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울 외곽에 15억 이하 아파트들 거래가 꽤 많이 늘어났는데요. 많이 늘어난 이유가 전세라든지 월세 이런 매물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강제 매수로 넘어간 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즉 지금까지는 매매 매물이 줄어드는 곳에 매매 가격이 올랐는데요. 최근의 추세는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곳이 매매 가격이 올라갑니다. 즉 이것이 이제 강제 매수인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정부에서 또 규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도적으로 전세 매물을 자꾸 없애고 있습니다. 즉 전세 시장 자체를 정부에서는 이제 없애려고 하는 거죠. 뭐 전세 사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세는 지금 현재 계속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라져 가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규모는 축소될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너무 강제적으로 없애면 전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면서 오히려 매매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매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거주를 유도하는 정부의 정책과 이렇게 전세를 의도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이제 없애려고 하는 정부의 규제 이런 것이 결합되면서 매매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는 이런 여지도 만들기 때문에요. 실거주를 계속 지금 하게 만드는 정책들은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뭐 세금 규제하고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는 좀 다르게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는 일단 다주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의 영향은 좀 지역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1주택자에 대한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일단 집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60%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 상당수가 1주택자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의 어떤 세금을 많이 올린다든지 이런 거는 곧바로 전가될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다주택자는 굉장히 적지만 1주택자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보유세를 올리든 뭐 장독공제 같은 것들을 줄이든 이런 정책을 쓴다는 것은 1주택자의 세금을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가격을 올리는데 이제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주택 매물 출회를 정부에서 했던 규제들하고 다르게 1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들은 시장에 효과도 없을 뿐더러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고 정책을 해야 되고요. 먼저 이제 정부가 어떤 규제를 쓸지 이런 거를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런 규제 정책의 방향이라든지 철학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저는 먼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지금 세금을 전혀 줄여준다든지 이런 정책을 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부에서 어쨌든 생활안정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금 지급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수를 확보하는 게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당히 큰 정책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것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느냐, 뭐 그런 건 별로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어쨌든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정책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공급은 본인들도 이제 뭔가 지금 하고 있는 신규 공급에 대한 정책들은 실효성이 별로 없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매물을 어떻게 조금 더 끌어낼 수 있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공급 정책을 계속 쓰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민간 주도의 시장을 많이 정부에서 이제 북돋았는데요. 이재명 정권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공공 주도로 시장들을 많이 이제 끌어가려고 한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이런 부분들도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도심 복합 사업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생각해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정부에서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거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대출 규제는 상당히 있죠. 그런데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다주택자의 새낀 매물을 살 수 있거나 아니면 1주택자의 새낀 매물을 살 수 있는 계층은 무주택자로 일단 대부분 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점을 가지고 이 정부의 정책들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고요. 일단 정부에서 세금 규제에 대한 거는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마 7월 달에 세제개혁안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 부동산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이런 전체 세금에 대한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합니다. 보통 7월 말에 하는데요. 그걸 좀 빨리 당길 수도 있겠죠. 그때 이제 세금에 대한 규제들을 종합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큰데요. 우리가 공시가가 있고요. 이걸 적용하는 비율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60%입니다. 60%인데 그걸 저는 한 90%까지 올릴 걸로 보여집니다. 물론 그걸 이제 순차적으로 할지 아니면 한 번에 할지는 이제 정부에서 결정하겠죠. 이런 정책들은 바로 쓸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거는 대통령이 시행령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런 정책들도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봐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수도권이 아니고 지방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아파트 가격이 1, 2년 전에 비해서 좀 떨어진 데가 많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올려버리면 재산세가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옵니다. 올해도 많이 나오고 내년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집 가격은 떨어졌는데 재산세를 더 많이 내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상당히 이제 지방에는 충격적이죠. 예, 그렇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90%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할 수 있는 것이 장특공제라고 그러죠. 우리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지금 80%인데요. 거주 40%, 보유 40%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걸 거주의 비율을 이제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걸 80%로 하는 법안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80%까지 갈지 저는 이제 조심스럽지만 60%, 20%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보유 부분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거고요. 한 20% 정도 남겨두고 거주 부분은 한 60% 정도로 올리는 방향으로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그리고 또 정부에서 하고 싶어하는 비거주 1주택자 근데 비거주 1주택자는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 어쨌든 정부에서 뭐 한다고 그러면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2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2단계부터는 법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를 통과해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에서 그걸 이제 받아서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국민의힘과 협의를 해서 이제 통과시켜야 되는데 시간은 좀 걸린다. 그래서 너무 급박하게 그게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최근에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너무 급하세요. 뭐 정부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을 많이 매길 거다 이러면 바로 그냥 팔려고 덤벼드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걸 좀 지켜보시면서 나중에 이제 판단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나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세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세목을 신설하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데요. 뭐 이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는 아마 1단계, 2단계 정도, 그래서 우리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특공제 뭐 이런 데 대한 내용이 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 지역을 넓히는 것도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핫한 데가 동탄인데요. 여기는 규제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가 기흥이라든지 또는 안양역이 있는 만안구, 안양시의 그리고 구리시 이런 지역들이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풍선 효과로 해서 이런 지역들이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지역들도 규제 지역으로 묶을 건데요. 앞으로는 이제 규제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요 세 개를 한꺼번에 묶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대비들을 이런 지역들은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대출 규제는 계속 정부에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DSR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대출들이 있는데요. 전세라든지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정책 대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순차적으로 이제 넣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한도를 줄인다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대책들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뭐 이건 규제로 하는 건 아니고요. 금리가 올해 좀 오를 것 같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하면서 점도표라 그러죠.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 한 0.5%포인트 정도 올해 올릴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것도 시장에 상당히 영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벌써 담보대출의 상단이 거의 7%대로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리가 오르면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집을 사시는데 주춤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DSR을 이제는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한도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만나본 분들 보면 금리는 뭐 한 몇 프로, 0. 몇 프로 정도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데요. 제가 5억을 빌릴 수 있다가 4억밖에 못 빌린다. 뭐 이렇게 되는 걸 오히려 더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아마 6월 내로 또 대책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거는 이제 세제 대책은 좀 포함하지 않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토지 거래 허가구역 같은 것들 늘리는 뭐 이런 대책도 될 수 있을 거고요. 한번 나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우리가 선거라는 것은 과거에는 이제 누가 이기느냐가 관심사였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누가 이기느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선거를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진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전에 뭐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끝나더라도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뭐 시장에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정부에서 한 6월 달 또 이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7월 달은 세제 개편안이 나오니까요. 어느 정도 규제의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아마 보통 추석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해왔습니다. 9월 정도에 대부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6월, 7월, 9월 정도에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시기적으로 좀 맞추셔서 여러분 내 집 마련 같은데 도움을 좀 얻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